청소년기의 사회적 발달 들여다보기. 학습 목표 1. 청소년기의 도덕적 사회적 발달 특징을 이해한다. 2. 청소년기의 교율과 처벌에 대해 이해한다. 3. 청소년기 문화의 특징을 이해한다. 학습 내용 1. 청소년기 도덕적 사회적 발달 특징. 2. 청소년의 교율과 처벌에 대한 지침. 3.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의 특징. 이번 차시에는 청소년기의 사회적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기의 도덕적 사회적 발달. 네, 청소년기의 발달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청소년기의 도덕적인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아이들은 이제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하게 되죠. 감정적인 부분에 뇌가 이성적인 부분의 뇌랑 연결이 되면서 이성적인 사고가 감정적인 뇌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청소년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아마 심오한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도덕적인 판단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는 설정되어 있는 규칙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님이 시키는 그런 경우, 그런 원칙을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선생님이 말씀하신 말 한마디는 거의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초등학교 시절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부모가 얘기한 거, 교사가 얘기한 거, 그다음에 친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것과 같이 옳다는 것의 기준을 이제 외부에서 가지고 와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그에 해당하는 체벌이나 벌을 받게 되고, 이제 지켜지게 되면은 보상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행동 수정 원리로 저희가 스티커요법이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상을 주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네, 중학생이 되고 나서도 아이들의 도덕적인 발달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해당하는 개념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중학생이 되면 자신과 사회와의 관계 안에서 도덕을 발달시키게 되고, 사회적 관점에서 자신한테 부과된 의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법을 준수하고 어떤 그 법적인 테두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청소년기가 되면요, 도덕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부여할 수 있는데요. 도덕적인 관점에서 갈등을 추상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어서 예를 들면서 얼마 전에 유행한 그 레미제라블과 같은 그런 장발장의 소설에서 자기들의 조카를 먹이려고 빵을 하나 훔쳤다가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주인공이 나오죠. 그럼 과연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는 행동인가 틀린 행동인가에 대해서 이전에는 훔쳤기 때문에 무조건 다 나쁜 행동이고 감옥에 가야 된다고 얘기했다면, 여기에 대한 더 가치가 더 붙여져서 조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빵을 훔쳤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 다른 방식으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부당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또한 자기의 행동이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평가받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어서 내가 한 행동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아이들이 반응하게 됩니다. 콜버그라는 학자가 말한 도덕성의 발달 단계 수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체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라는 것을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복종하는, 벌과 복종을 지향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고요. 그 이후에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개인적인 보상을 추구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고 나만 혼자 튀거나
나만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세 번째 도덕성의 발달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가 세워놓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쪽으로 행동하는 것이 네 번째 도덕성 발달의 단계가 되고, 그 이후에는 사회 계약의 정신을 따라하고 거기에 따라서 순응하고, 그 이후에는 온 인류나 세계나 이런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지향하는 쪽으로 점점 더 범위가 넓어지는 쪽으로 도덕성이 발달하게 된다고 콜버그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청소년기에는 사회적인 사회성도 발달하게 되는데요. 청소년기가 되면 세계상이 굉장히 넓어지죠. 그리고 이전에는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제 순응하면서 따라갔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누구인가, 나라는 주체가 누구인가, 이런 정체성이나 주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기가 신경 쓰지 않았던 자율성, 조절력에 대해서 그런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테두리 바깥으로 나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를 즐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부모님 밑에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보다는 친구들 사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늘어나고,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것을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청소년들은 다양한 정도를 가지지만 가족으로부터 독립해서 이제 또래 집단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근본적인 애정이나 이런 기본적인 신뢰는 부모한테 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견고하고 애정적인 관계를 지속하면서 또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이들의 이런 정서 발달이나 사회 발달의 굉장히 기본적인 요소가 되고, 부모가 또래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질투하거나 그것을 못하게 막거나 거기에 대해서 너무 보복을 가하는 그런 이제 태도를 보이면 아이로서는 굉장히 갈등을 겪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늘 이제 부모님한테 돌아와서 에너지를 다시 얻고 가기 때문에 부모가 항상 자기 곁에 있다는 것을 물리적으로도 확인하려고 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대려고 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그런 확인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성 발달에서 청소년들은 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더 좋아할까? 단순히 그러면 또래하고 있는 게 더 즐거운 것일까? 또래하고의 놀이가 더 즐거운 것일까? 즐거운 부분도 있고 나눌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또래에서 자기라는 그 개념을 시험하고 자기라는 개념을 또래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래들하고의 관계는 사회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절친, 베프가 이제 애들한테 중요해지고, 절친이나 베프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고 그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지 경험을 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연습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가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어른하고 계속 어울려서 이제 지내는 아이들, 엄마나 부모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고 오히려 할아버지, 할머니하고만 같이 있고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한 아이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려받는 데 익숙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서 사회로 이제 나가게 되면은 계속 그런 배려를 받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불편하고 꼭 배려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또래들 사이에서 서로 비슷한 종류의 질투심과 비슷한 종류의 욕심을 가지는 아이들끼리 서로 관계를 맺고 거기서 사회생활을 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베프나 그 절친을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한 명이라도 자기하고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으면 세상은 살아갈 만하죠. 그 한 명의 친구가 없어서 결국 아이들이 우울증에 빠지거나 이제 왕따를 겪거나 결국은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자살을 선택하거나 그런 아이들이 생기는데요. 그럼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을 이제 친구로 고르게 되냐 하면 초등학교 때는 배경도 비슷하고 사회적인 조건도 비슷하고 도덕적인 이제 생각도 비슷한 그런 친구들을 친구로 삼는다면, 그리고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아이들을 친구로 삼는다면 거기에다가 청소년기에는 가치관이라는 게 더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나아갈 바를 생각을 하고 그 가치관, 나아갈 바하고 같이 이제 그런 부분이 일치되는 친구들을 이제 친구로 골라서 나가게 되는데요. 이게 남자하고 여자의 성별에 따라서 친구에 대한 것들이 많이 다른데요.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전하고 공감을 하고 나누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나 의사소통을 하기가 이제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근데 요즘 이런 워낙 SNS라는 게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런 친구한테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의존하는 아이들이 실제로 통화량을 비교하면 다른 또래들하고는 비슷한 통화량을 보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자 메시지의 사용에 있어서는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이제 소비량을 보임으로써 여자아이들은 이런 다른 애들하고의 연결된 느낌, 소통하는 느낌, 공감을 받는 느낌을 중요시하고 이런 여자아이들의 이런 그룹과 다른 아이의 관계가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친구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아이들은요, 어떤 감정을 나누기보다는 내 편이 되어주는, 내가 힘들 때 이제 힘으로써 나에게 도와주는. 그래서 이제 친구라고 하면 내가 공경에 빠지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아이들을 친구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청소년기의 사회적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기의 규율과 처벌. 네, 청소년기에는 아이들이 더 자유롭고 싶어 하죠. 자기가 결정하고 싶어 하고 주체성을 가지고 싶어 하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늘 옳은 결정을 내릴 수는 없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이런 전두엽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제대로 자기 자신의 그 충동을 조절하지 못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규율이나 처벌을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이렇게 청소년기에 처음으로 자유를 경험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아이들이 뭐 반항을 한다거나 혼란스러워 한다거나 혼돈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혼자 자꾸 있으려고 한다든지 이제 무관심한 그런 경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감정적인 경험이 동반되게 됩니다. 이전에는 말을 잘 듣던 아이가 갑자기 반항을 하고 대들고 뭐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아빠가 무슨 소리를 해도 뭐 신경을 쓰지 않고 자꾸만 자기 방에 혼자 있으려고 하고 이러면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럽게 마련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화가 납니다. 이전에 말을 잘 듣던 강아지가 이제 나한테 덤벼들면은 이제 화가 나듯이 이제 화가 나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부모가 청소년의 반항을 막 잡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아이들은 자기의 자유를 획득하고 조절력을 갖기 위해서 훨씬 더 반항적으로 돌변하죠. 그런 청개구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적 제한을 정해야 되는데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운동장의 범위를 크게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운동장이 요만큼의 어떤 크기였다면 청소년기가 되면 훨씬 더 운동장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럼 운동장을 없애냐? 그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장을 없이 만들고 그냥 풀어놓으면 아이가 스스로 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운동장의 크기를 더 크게 하고 그 운동장의 크기는 이제 보통은 쉽게 얘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는 크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다든지 돈을 훔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때리거나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받지 않을 정도면 그 정도까지 운동장을 크게 한 다음에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아이들이 스스로의 조절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이제 위반했을 때 어떻게 제한을 할 것이냐. 그 아이의 그런 행동의 위반에 대해서는 규율을 같이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너가 이거 잘못했지. 너가 몇 대 맞았으면 좋겠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해서 애가 뭐 100대라고 얘기하는 애는 없겠죠. 뭐 1대. 그러면 그거 너무 작아. 엄마나 선생님 생각에는 5대는 돼야 될 것 같아. 싫어요. 나는 1대면 좋게요. 자, 그러면 너는 1대고 나는 5대니까 우리 3대로 합의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를 해서 가는 게 낫고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그 위반을 했을 때의 원칙을 위반하기 전에 미리 결정해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미 규율을 위반하고 처벌을 하려고 하면 이미 감정이 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감정적인 대립이 되기 쉬워서 오히려 그 전에 잘못이 아주 큰 잘못이 있을 때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손바닥을 뭐 한 대 맞는다 아니면 종아리를 한 대 맞는다 작은 잘못이 있을 때는 뭐 반성문을 쓴다 뭐 그거보다 더 중간 정도의 잘못이 있다면 뭐 게임하는 시간을 줄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합의된 어떤 규율이 있다면 오히려 그걸 적용하는 데는 반항을 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의 이제 처벌이 필요한데요. 어린 시절에는 너가 잘못한 거 생각해봐. 이래서 우리가 뭐 생각하는 의자라든지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같은 타임아웃제도를 많이 쓰죠. 근데 청소년기에는 할 수 있는 권한을 뺏는. 왜냐하면 청소년기에는 권한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자율성을 획득하고 조절력을 획득하는 건데 청소년한테 그거를 뺏는 것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특권을 빼앗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한 어떤 처벌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규율하고 처벌하는 데는 5가지 지침이 있는데요. 규칙이 명확해야 됩니다. 너가 알아서 해. 아니면 너가 잘못했으니까 뭐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명확하게 아이의 지킬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음악 듣는 시간을 뭐 일주일 동안은 없애겠다. 아니면 핸드폰을 뭐 3일 동안은 이제 뺏겠다. 규칙을 어기면 네가 좋아하는 뭐 개그 콘서트는 못 보게 하겠다. 뭐 공부하는 시간을 30분 더 늘리겠다. 이렇게 아이가 뭔가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걸고 넘어질 수 없도록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꺼이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이제 반항을 하니까 왜 엄마만 이런 것을 하느냐, 선생님만 이런 것을 하느냐, 왜 나는 그런 게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이제 대든다든지 따진다든지 이렇게 자꾸만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일단은 기꺼이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이놈의 자식이 뭐 이렇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싸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협상을 할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로 하는 가족회의 같은 걸 하면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를 내기보다는 오케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 주는 것이 훨씬 낫고, 그 다음에 비난을 하는 것을 피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비난을 하기 시작하면은 아이들의 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감정적인 뇌에 불이 오고 거기에 기름이 붓기 때문에 훨씬 더 관계가 틀어집니다. 관계가 나빠지면 청소년기에는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비난은 피하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책임감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는 자기가 조절을 못하는데 시행착오나 실수를 통해서 자꾸만 조절력을 배워가기 때문에 결과를 책임지기. 그러니까 너가 뭐 늦었으니까 학교에 늦었으니까 당연히 선생님이 하라는 남은 공부를 하고 오라든지 반성문을 써라든지 그걸 엄마가 대신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옳고 그름에 따른 책임감은 자기가 지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화가 나기가 쉽거든요. 하고 아이들은 정말로 쉽게 부모를 화나게 하는 거, 선생님을 화나게 하는 법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끊기지 말고 그래 뭐 너가 많이 컸구나. 근데 내가 더 어른이야. 이제 이런 태도를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아이들의 비난을 그냥 그래 뭐 그렇게 화가 날 수 있지. 근데 내 의견은 똑같아. 내 결론은 똑같아. 그래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소리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5번째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 청소년기에 교육과 처벌을 적용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뭐 이렇게 직장에서 나랑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친한 사람이 와서 야, 너 오늘 머리 스타일이 왜 그러냐? 좀 이상하다, 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정말 오늘 좀 이상한가? 다음번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평소에 정말 내가 보기 싫고 화가 나고 언제든지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와서 오늘 머리 스타일이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저 사람 또 저래. 저 사람 또 저러니까 나 저 사람 얘기 듣기 싫어. 또 저러네? 이러면서 이제 그것은 생각해 보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사실 청소년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관계끈을 잡고 있어야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 직장에서 나를 계속 이렇게 나한테 잔소리하고 나한테 비난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비난하는 말은 줄이고 되도록이면은 감정적인 거를 덜 얘기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요점만 얘기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고, 교육과 처벌을 적용할 때는 감정을 상하지 않게 내가 원하는 요점만 얘기하고 관계 자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청소년기의 사회적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기의 문화. 네, 청소년기에는 그들만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청소년들이 소비하는 문화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기는 기성세대와 차별화되는 쪽으로 가고 싶어 해서요. 기존에 있던 틀을 거부하고 굉장히 독특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색채나 디자인 등의 특이하고 다양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근데 또 여기서 또 특이한 것은 그러면 뭐 얘가 굉장히 클래식한 옷을 입다가 갑자기 힙합 스타일을 또 추구하다가 또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몸에 문신을 뭐 이렇게 붙인다고 하다가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이 있는데 그 스타일 하나를 꾸준히 하기보다는 이것도 시험해 봤다가 저것도 시험해 봤다가 이렇게 저렇게 시험하는 그런 시기를 가집니다. 어른들이 보기엔 굉장히 변덕스러울 수도 있고요. 줏대가 없어 보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아이들이 자기한테 맞는 그런 주체성을 가진 그 문화를 이제 시험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아이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같은 집단에 대한 동조 욕구가 높아서 그들을 따라하려고 하는 경향이 높고 모방 소비를 즐깁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사실 비싼 물건을 사려고 하는 경향이 많겠죠. 뭐 가족 경제에 위배될 정도로 비싼 물건을 계속 사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아이들의 전두엽이나 전두엽의 브레이크 시스템을 도와주는 방법도 아니겠지만 그렇더라 하더라도 모든 또 그런 이제 문화를 브랜드를 하나도 안 사주고 너는 나중에 커서 너 돈 주고 살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런 어떤 집단에 속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욕구를 이렇게 그냥 이제 무자비하게 바른 게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 정도는 골라서 아이하고 타협을 한 다음에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이들의 이런 문화적인 특성을 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동 구매가 많은데요. 이런 인스턴트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사달라고 해서 사주고 나면 또 이게 뭐 필요 없다, 저걸 사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내 특성인 자기를 조절하는 절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더더군다나 어렸을 때부터 ADHD,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앓는 아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실증을 빨리 내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자극을 추구하려고 자꾸만 여러 가지 것들을 사달라고 할 겁니다. 그 아이들의 어떤 지금 구매 패턴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품목이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 하나 새로 나오면 이제 저 진료실에 와서 엄마하고 아이 사이에 실갱이가 벌어지는 장면을 굉장히 자주 보는데요. 그 스마트폰, 고가의 새로 나온 스마트폰을 가지는 것이 그 또래에서는 내가 우월하다는 어떤 징조가 되고 내가 저 아이들보다 더 앞서 나간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왜 그걸 원하는지, 어떤 마음을 원하는지 자녀분들이나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 아이들한테는 스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경우에는 이런 스타들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동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스타가 심리적인 긴장이나 갈등, 아니면 자기가 처한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 그 다음에 자기가 못하는 것을, 억압받는 것을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과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현실에 대해서 이제 만족하지 못하거나 불만이 많거나 욕구가 많을수록 오히려 이제 대중문화나 스타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거기다 쏟아붓는 경우가 많죠. 또 한 가지, 이전에는 부모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스타처럼 보이다가 이제 부모의 단점을 인식하고 우리 부모 이거밖에 안 돼. 우리 부모는 왜 저 사람만큼 부자이지 못할까?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저 엄마처럼 저 사람처럼 예쁘지 않고 젊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부모의 한계를 인식하고 나서 또 주관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나 인간상을 추구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치하는 인물들이 이런 대중스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성인 대중스타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신체적인 급성장, 그 다음에 2차 성징이 발달함에 따라서 청소년기의 성정체감에 영향을 매우 크게 미치기 때문에 마치 이제 상상 속에서는 그 사람이 자기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성 친구를 이제 선택함에 있어서 잘생긴 사람이 훨씬 더 나중에 성격도 좋고 능력도 좋고 더 성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외모에 그 기준을 두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특히 여학생들한테 그런 성향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대중 스타들은 굉장히 날씬하고 굉장히 이제 우리와는 다른 그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이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많이 떨어뜨리고 자존심을 떨어뜨리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중 스타일에서는 집단적으로 이제 추구를 통해서 거기에 속함으로써 또래 집단과 나는 이런 또래 집단에 속해 있다 하는 그런 동질성을 확보하고 대인관계가 확장되는, 요즘에는 그게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까 대인관계가 확장되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너무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용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거를 통해서 자라기보다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산업 시스템에 종속이 되게 돼서 자기의 주체성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쪽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로 팬덤이라는 말이 있죠. 팬덤이라는 것은 특정한 스타나 장르를 선호하는 팬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한국에서 유행했던 어떤 이전의 문화에서 나오는 그런 극광팬, 그리고 누구누구 빠순이 이런 얘기들이 나만이 그 사람들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어떤 집단 팬들의 어떤 그런 행동으로 그런 사춘기 아이들의 그런 정체성의 혼란에 만족감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청소년들의 여가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해서요, 아이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은 운동을 하기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오락을 하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하면서 보내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아이들의 비만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을 물어봤을 때는 여행을 하고 싶다는 비율이 제일 많았었고요. 이게 몸을 움직이고 이게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이들의 사회성이나 이 도덕성이나 아니면은 아이들의 조절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을 좀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다음 차시에는 청소년기의 주체성, 공격성, 자율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